안녕하세요. 2021 치유와 희망을 노래하는 안산 온마음센터 5월 정기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안산 정신건강 트라우마 온마음센터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현수입니다. 네, 지난 3월 제가 포럼을 시작했는데요. 그 이후에 4월 달에도 우리 강남순 교수님 모시고 저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얘기를 나눴고요. 오늘은 또 저희에게 큰 희망을 주실지 작은 희망을 주실지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데, 늘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시면서 희망을 만들어 왔던 아주 중요한 분을 저희가 오늘 모셨습니다. 송경용 신부님이신데요. 지금 재단법인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이사장, 사단법인 나눔과 미래 이사장, 또 생명안전시민넷 공동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세월호 참사를 포함해서 여러 산재 및 하여튼 억울한 참사의 희생자 또 피해자분들과 함께 해주시면서 그분들의 큰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또 작은 희망을 만드는데 앞장섰던, 또 저도 개인적으로 한 20년 이상 모시는 신부님인데, 제가 이 5월 가족의 달에 이웃과 함께 희망 만들기로 부탁드렸는데요. 신부님이 가족과 함께 희망 만들기로 부탁드렸는데 신부님이 이웃과 함께 이렇게 이제 제목을 바꿔주셨습니다. 앞으로 한 90분, 60분에서 90분 사이 신부님과 함께 우리 사회에서 또 우리 안산에서 또 우리 세월호 유가족 포함해서 여러 이웃들과 함께 어떤 희망을 만들어 가야 할지 우리 신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들어오실 때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뜨겁게 박수 쳐주시고요. 현장에 계신 분들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신부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송경용 신부입니다. 우리 김현수 선생님이 너무 아름답게 소개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참 오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희망 없는 시대, 희망이 없다고 하는 시대에 희망을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참 많았는데요. 어쨌든 평소에 제가 생각하던 걸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애써 보겠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제가 앉아서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스튜디오에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고 몇 분 안 계셔서 제가 마스크를 좀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 맨 얼굴을 생얼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가족과 함께 희망 만들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먼저 부탁을 받았는데, 아까 우리 김현수 선생님 말씀대로 제가 이웃과 함께로 바꾸자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더 우리가 경계를 좀 넓혀보자, 우리 삶의 경계를,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는 어렸을 때 대가족 체제에서 살았거든요. 할머니도 계시고 작은 집, 큰 집, 고모, 또 동네 이웃집, 친구 어머니, 아버지, 형제들이 다 그냥 한 동네가, 마을이 가족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동네 갔다가 우리 마을, 내가 사는 곳으로 돌아오면 굉장히 안도감을 느끼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서울에 와서 세월이 지나니까 다 이제 아파트 문화, 또 빌라, 연립, 이렇게 살면서 이제 핵가족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게 가족의 범위도 줄어들었지만, 그러면서 우리들 삶의 경계도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들의 생각, 사고의 범위도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렸을 때 마을이 한 가족이었을 때는 내가 우리 이웃집 배려하고, 또 동네 여러 대소사에 이렇게 당연히 내가 한 구성원으로서 참여하고,
이런 것이 당연했는데 이제는 이제 가족이라고 하는 그것도 가족도 요새 초등학교 아이들 가족 쓰라고 그러면 엄마, 아빠, 동생, 강아지 이렇게 쓰는데 뭐 할머니, 할아버지도 잘 안 쓴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우리들의 삶의 어떤 기본 단위이긴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또 이렇게 너무 매이면 세상을 우리가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데 오히려 그게 장애가 될 수도 있다. 근데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가족을 버려라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이제 그러면 예수님이 가정 파괴범이냐 뭐 이런 근데 그런 건 아니고 가족이라고 하는 소위 혈연적 관계 여기에서 생겨날 수 있는 우리들의 어떤 좁은 시야, 작아지는 마음 이런 걸 좀 버려서 세상을 넓게 이웃을 내 가족으로 한 가족으로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어떤 사적인 인연 이런 것에 매이다 보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추구해야 될 가치, 배려심, 또 연대, 협동 뭐 이런 것에서 이렇게 멀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대 사회 우리 많은 문제들이 바로 이런 어찌 보면 이런 작아진 이 경계, 그러니까 켜켜이 쌓여 있는 울타리, 또 너무나 뭡니까 가족 중심의 관계, 이해관계 이것 때문에 벌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우리가 신문에 뭐 보면 요새 또 청문회 하고 있습니다만 끊임없이 나오는 게 이 가족 관계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좀 곁가지지만 이런 청문회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무슨 장관 총리 하는데 무슨 뭐 딸내미 이야기, 부인 이야기, 무슨 사돈의 팔촌까지 다 그걸 일일이 그걸 왜 우리가 듣고 있어야 돼? 그렇지 않아요? 왜 남의 집 사정 그냥 그 프라이버시까지 다 온 국민에게 그 생중계를 해야 되는지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런 거는 좀 비공개로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든지 그런 시스템도 있는데 참 너무 잔인하기도 하고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편에서는 이 공적인 인물이 어떤 공적 가치를 수행하는데 무엇이 발목을 잡는가? 이게 사회적 어떤 시스템이나 무슨 큰 명분이라 이런 게 아니고 다 나중에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족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어떤 사달이 일어나죠. 그래서 저는 좀 우리 이웃이라고 하는 걸 재발견하는 데서부터 나의 이웃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좀 희망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이웃이라고 좀 바꾸자고 했습니다. 그 톨스토이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톨스토이가 이제 톨스토이 인생을 50 이전과 50 이후로 나누거든요. 근데 50 이후에 굉장히 이분이 너그러워졌어요. 그러면서 희망, 행복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안나 카레리나 에도 보면 첫 문장이 행복에 관한 문장이에요. 혹시 안 보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희망에 대한 거고. 그러니까 뭐라고 쓰여 있냐면 그 모든 행복한 가정은 모습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한 가정은 제마다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들은 보면 다 비슷해요. 보면 그죠? 그래서 이제 그 톨스토이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가 정말 행복해지려면 보편적인 사랑을 우리가 그것을 지각해야 되고 그것에 눈 떠야 되고 이웃을 내가 내 사랑 안으로 이렇게 끌어 들어와서 내가 어떤 그 보편적인 가치와 존재 안에 내 사랑과 희망이 놓여져 있을 때 난 비로소
더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말 이웃을 발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어떤 행복의 가장 첫 출발이다. 내가 또 나는 누구의 이웃으로 존재하는가? 내 이웃은 또 누구인가? 이런 것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우리가 성찰해 보면 좋겠다. 거기서부터 저는 우리들의 희망과 행복의 조건을 따져봐야 되고 희망의 근거를 저는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오면서 우리 김현수 선생님이 저하고 오랫동안 함께 하신 분이세요. 우리 의사 선생님으로선 거의 처음으로 정신과 의사, 특히나 정신과 의사는 이 산동네 안 들어오셔요. 그렇잖아요. 이빨이 아파도 당장 아파도 그냥 소금 깨물고 뭐 안 가고 막 이러는데 마음이 아프고 뭐 좀 누구한테 이렇게 좀 시달려서 괴롭다고 1시간에 7만 원, 10만 원씩 주고 가 상담하겠어요? 그냥 소주 마시지. 산동네 그렇잖아요. 소주 마시고 좀 괴로우면 그냥 욕하고 싸우고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막 이 싸움 소리가 안 들리면 좀 불안해요. 제 산동네 한 30년 살아 보면 그게 이제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또 그런 걸 통해서 관계가 다 나빠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소위 푸닥거리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푸닥거리 한 번씩 통해서 관계가 또 새롭게 정립이 되고 그러거든요. 문제도 드러나고 그게 하나의 문제 해결의 과정이기도 해요. 근데 정말 아픈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정말 상담이라고 하는 걸 생각도 못했고 그때는 정신과 상담을 한다 그러면 정신병이라고 생각을 해서 기피 대상이었고 모르게 했죠.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상담하시는 분들, 저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셨다는 분들, 뭐 TV에 나오는 유명한 의사 선생님들한테 가서 막 사정도 했어요. 정말 아픈 분들이 여기 많이 있는데 좀 와주시면 안 되겠는가. 그런데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우리 김현수 선생님이 보따리 딱 싸들고 산동네, 원래 또 봉천동 산동네 출신이에요. 개천에서 용 난 거죠 뭐. 네. 그래서 산동네 들어오셔서 우리 노숙인들 IMF 때 정말 힘들거든요. 여러분들 트라우마 센터 계시고 또 안산이라고 하는 특별한 어떤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세월호 비롯해서 또 산재도 많이 난 곳이잖아요. 또 소수자들도 많고 이 노숙인 그다음에 우리 청소년들 길거리 청소년들 또는 빈곤 폭력 이런 걸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 청소년들을 붙들고 그렇게 상담도 하고 교육 프로그램도 하시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활동가들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활동가들 사회복지사들 얼마나 힘들어요. 그분들 다 상담해 주면서 동시에 술도 같이 엄청 드시면서 문화생활도 같이 해주시고 뭐 여러 가지로 하여튼 영육간에 정신적으로나 하여튼 뭐 물리적으로 그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로 하여튼 이 후원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맨날 의사인데 빚쟁이였어요 오랫동안. 그래서 또 대안학교도 만들고 너무너무 고마운 분이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우리 사회의 소위 어떤 일정한 지위에 있고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 일정한 지위에 있는 분들이 우리 가난한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을 좀 내 이웃으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런 데서 우리가 희망을 발견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희망이라고 할 때 늘 세 가지를 생각을 해요. 나는 희망한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근거가 뭐냐? 근거가 첫 번째는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존재하는가. 내 존재에 대해서 물어봐야 돼요.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이 사회에 살면서 어떤 가치를 내가 추구하는 사람인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두 번째는 나는 어떤 삶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가? 예? 세 번째는 어떤 방식으로 나는 그 모습을 이루려고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저는 자기 확신이 있거나 그것이 아까 말한 어떤 내가 이웃 속에 있고 이웃이 내 삶 안에 들어와 있는 어떤 이런 보편적 사랑 안에 내가 존재하고 거기서 살아갈 때 저는 그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 거를 좀 진지하게 자기 자신에게 물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존재하고 있는가? 내 존재 이유가 뭐냐 도대체? 나는 내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어떤 삶의 모습,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그걸 뭘 이루려고 하는가? 그 다음에 그걸 어떤 방식으로? 요즘에 우리 젊은이들이 2030 걱정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부동산 문제. 영끌해서 막 부동산 한다. 두 번째 뭐 코인 산다. 그거 보면 참 속상하잖아요. 한편으론 이해가 되고 한편으론 기성세대로서 미안하지만 한편으론 심히 걱정되잖아요. 우리 좀 오래 사신 분들은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한 방에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연애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결혼도? 한 방으로 그냥 멋진 백기사 무슨 뭐 공주님만 만나서 이렇게 되지 않잖아요. 결혼이라는 것도 끊임없이 뭔가 삶이라는 게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축적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엔 미움도 있고 갈등도 있고 좌절도 있고 그렇잖아요. 기쁨도 있고 이런 것들이 축적이 되면서 인생이라는 게 진행이 되는데 그리고 어른들이 늘 하는 말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심지어는 내 속으로 난 자식 농사가 농사 중에 제일 어렵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이 불가예측한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의 연속이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맞서면서 때론 그것을 극복해 나가면서 또는 그거에 패배하면서 또는 그것을 이겨나가면서 또는 그거에 적응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축적이 되는 게 인생인데 얼마나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으면 그걸 한 방에 해결하고 싶어 할까. 그 영끌이라고 하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한다. 이건 참 걱정이 많이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 제가 아까 시작할 때 희망이 없다고 하는 사회에서 희망을 이야기하는 게 참 힘들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이 젊은 사람들 요새 2030 세대가 보여주는 그런 모습 또 기성세대로서 그런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한 어떤 미안함 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희망에 대해서 참 고민 내가 정말 이 세상에 희망이 있는가 나는 희망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구체적으로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가 끊임없이 고민도 많이 했어요. 정말 좌절도 많이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희망의 반대말이 뭘까요? 희망의 반대말. 에? 뭐요? 그래서 한번 좀 이따 생각해 보세요. 막 저 이렇게 도망가고 싶을 때도 많았어요. 제가 특히나 이 산동네 철거민촌에 아주 가난한 동네에 살 때 우리 김현 선생님 잘 아시는데 당장 내일 아침에 뭐 쌀이 없고 동네 사람들 한 40여 80여 가구가 밀가루도 없고 막 집은 쫓겨나야 되고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는가. 내일 아침에 막 깡패들 들어와서 다 때려 부실 텐데 전기 다 끊고 물 끊고
집에다 막 불 지르고 사람이 다치고 이런 상황에서 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이 사태가 밀려 들어올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우리들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까? 하나님은 난 신앙이니까 감당하실 수 있을 만큼 시련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건 좀 너무하잖아요. 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럴 때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그래서 제가 새벽 2시, 3시에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산동네 골목에 나와서 멍하니 1시간씩 앉아있고 그랬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나. 동이 트지 않았으면 좋겠다. 해가 안 뜨면 좋겠다. 이 밤이 좀 더 지속되면 좋겠다. 막 이런 저는 그게 희망의 반대 현상이잖아요. 희망의 반대말은 뭐냐면 내일 해가 뜨지 않았으면, 내일이 오기를 주저하는 마음. 우리 그런 경험들 많이 있죠. 아, 이 밤이 좀 길면 좋겠다. 내일 해가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두렵고 두려움이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내가 어디서 뭔가 탈출구가 없다고 생각할 때. 그런데 억지로 이렇게 잠이 들어서 새벽에 나가 보면 나보다 더 어려운 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또 일상을 새로 시작해요. 그리고 새벽 5시 되면 다다다다다다 소리가 나요. 연장 가방을 메고 새벽 시장에 나가서 일거리를 찾으러, 또는 일거리 찾은 사람들은 지금 막 빨리 봉고차 타고 현장으로 가야 되니까 다다다다다다 뛰어내려가는 소리가 들려요. 그럼 막 시끌벅적해져요. 그리고 이 철거민들은 이렇게 사무실에 가보면 이미 다 모여 있고 막 거기서 또 우리가 힘을 합치면 돼 뭐 하고 막 이야기도 하고 막 화도 내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막 이런 왁자지껄한 속에 딱 들어가면 다시 또 힘이 생겨요. 뭔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다다다다 내려가는 사람들의 그 발걸음을 듣고 있으면 내가 이렇게 누워 있는 것 자체가 미안하죠. 벌떡 일어나요. 내 정신을 그냥 망치로 땅 두드리는 것 같아요. 그 어려운 가운데도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한 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그 새벽에 뛰어내려가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이 삶의 역동성, 우리 일상의 역동성, 그런 것이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내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는 것, 그 내가 내 이웃의 가운데 들어갈 때 거기서 희망이 본다고 그랬는데 딱 그런 상황이에요. 내가 혼자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내가 아무리 깊은 사색을 하고 해도 외로워요. 혼자 있으면. 그 외로움이라고 하는 병이 가장 힘든 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병 중에서 제일 고치기 힘든 병이 외로움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누군가의 이웃이 될 때, 내가 누군가가 나의 이웃이 될 때, 내가 그 속에 있을 때 힘이 생기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막 의식하지 못했던 어떤 일들이, 새로운 일들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또 제 삶의 원칙이 있었어요. 아니면 아무리 어려워도 제가 지켜온 원칙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도전해라. 그 다음에 파괴해라. 창조해라. 그 속에서 나는 희망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희망은 지금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저기서 나에게 걸어오고 있다.
내가 희망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다. 내가 그 걸음을 멈출 때 희망도 멈추는 거다. 그래서 저는 도전해라, 파괴해라, 창조해라 라고 했던 건 그런 게 우리가 내가 답답하고 뭔가 희망이 없다고 느낄 때 이 기성질서, 기성체제,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막 영끌해가지고 부동산하고 무슨 코인 사고 요새 좀 뉴스 보셨어요? 도치코인인가 뭐 다치코인인가 그건 누가 장난으로 만들었다면서요. 그게 지금 막 뭐 몇십조 몇백조가 막 참 우려스럽습니다. 어쨌든 그런 어떤 기성체제, 나를 짓누르고 있는, 나를 좌절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외롭게 만드는 또는 힘들게 하는 무엇인가 불평등하고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할 때 그것에 도전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나는 내가 파괴할 거야. 그리고 난 새로운 걸 창조할 거야. 내가 파괴하는 게 내 분풀이 이게 아니고 내가 화가 나서 그냥 한번 때리고 말 거야. 파괴하고 말 거야. 이게 아니라 새로운 걸 창조해내기 위해서 나는 도전할 거야. 그리고 내가 이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 난 이걸 과감하게 해체할 거야. 그거는 자기 자신에게도 마찬가지고 내 스스로에게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회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죠. 저는 그 가운데서 늘 희망을 향해서 저는 걸어왔다고 생각해요. 정말 우리 사회가 어려웠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이 가난한 사람들, 집도 없고 우리말로 소위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이런 사람들 얼마나 어려워요. 매일 두드려 맞고 쫓겨가고 지금도 우리 산재로 우리 세월호 가족들 뭐 304명이 돌아가셨지만 해마다 또 며칠 전에 23살 먹은 청년이 철판에 깔려서 죽고 해마다 1000명, 2000명이 산재로 죽는 이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막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도전하고 이것이 불합리하다면 내가 그것을 해체하고 나는 내가 새로운 길을 만들 거야. 그러니까 그거 내 자신이 내가 그거에 그냥 두려워서 힘겨서 숨고 피하고 우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맞서서 내가 도전하고 파괴하고 나는 새로운 길을 내가 만들 거야. 그러니까 그건 나 자신뿐만 아니라 실존적인 존재로서의 자기, 한 개인으로서 나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어떤 사회적인 문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을 바꾸는 일. 그것은 내 이웃,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내 이웃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죠. 그런 사람들 이야기도 여기 좀 있어요.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제가 몇 명 좀 소개해 보려고 해요. 정말 사람들이 길이 없다, 안 된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이야기할 때 새로운 세계를 만든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익숙했던 관습, 문화, 가치 이런 걸 뛰어넘었던 사람들. 근데 지금이 그런 시대잖아요. 우리 지금 팬데믹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잖아요. 지금도 다 마스크 끼고. 저는 이 위기 이제 이 대전환이라고 제가 썼는데 어떻게 전환이 될 거냐. 이 위기의 본질을 저는 세 가지로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기후 생태 위기잖아요. 지금 분명하게. 그죠? 오늘도 지금 황사 너무너무 심각하잖아요. 에? 아침에는 막 앞이 안 보일 정도로 폭우가 쏟아졌다가 갑자기 추워졌다가 더워졌다가 황사가 막 안 보일 정도로 심각하고 기후 생태 위기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탈탄소 선언을 하고 어제 뉴스에 제가 유럽에서 나온 신문 기사를 봤는데 2035년까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 생산 체계를 다 없애겠다. 원래 2050 뭐 이랬는데 훨씬 앞당겨서. 그래서 그 리포트에는 끝났다. 오버라고 썼어요. 이제 끝났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우리 산업 노동의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우리 제일 큰 기업은 전통적인 삼성, LG, 현대 막 자동차 만들고 큰 배 만들고 뭐 냉장고 만들고 막 이런 그다음 뭐 철근 생산하고 막 이런 업체였는데 지금 배민, 쿠팡, 네이버 뭐 이런 데서 뭐 철근 만드는 것도 아니고 뭐 가구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인터넷 이거 하는데 어마어마한 규모의 회사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대기업들도요. 이미 자동차 공장도 지금 3만 명이 일하는 자동차 공장이 있는데 이미 오래전에 300명만 일해도 지금보다 훨씬 더 생산성이 높은 시스템을 이미 들여다 놨대요. 로봇, AI. 그런데 지금 29,700명을 갑자기 해고를 하면 사회적으로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회사도 알고 노조도 알고 있어요. 이건 노조원들이 저한테 한 얘기예요. 벌써 몇 년 전에. 자기네들 다 알고 있다. 그 이미 이제 이게 급격히 변하는 시대에 가요. 그다음에 뭐 요새 맨날 신문에 나오잖아요. 앞으로 없어질 직종, 새로 뭐 생길 직종 이런 일들. 이거 산업도 변할 거고 노동의 형태도 변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는 지금 4일 노동, 심지어는 뭐 3일 노동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 바뀔 거 아니에요. 라이프 스타일이. 지금 여러분들 여기 있지만 뭐 시장에 가는 일이 훨씬 줄어들었죠. 집에서 다 주문하면 새벽에도 오고 뭐 저도 요새 회의할 때 매일 도시락 시켜 먹는데 너무 쓰레기가 많이 나와서 이 방법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는데 생활이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저 통영에서 나오는 싱싱한 해산물이 오늘 전화하면 내일 식탁에 와 있잖아요. 이게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저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사람하고도 바로 지금 되고 굉장히 많은 게 바뀝니다. 이 세 가지가 기후 생태 위기, 산업 노동의 위기, 그다음에 이 삶의 방식의 변화. 이것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사회, 우리들 삶은 굉장히 많이 저는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전환이 요구되는데 이 뭐 다 아닌 얘기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불평등한 사회인지 이게 막 민낯이 막 드러나잖아요. 그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사회에 살고 있는가, 내가 발딛고 있는 이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이를 정확히 알지 않으면 아까 내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나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떻게 존재하고 싶은가 이게 그냥 망상 공상에 불과할 수 있어요. 현실에 근거하지 않는 거는 우리가 공상이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 사회가 뭐 화면 잘 우리 방송 보고 계신 분들도 잘 보이시죠? 보고 계시죠? 예. 예. 저렇게 지금 불평등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도 특히 ILO에서 작년에 ILO에서 이제 보내온 뉴스에 의하면 작년에 전 세계적으로 청년 직업 훈련소, 청년 이 취업 시장이 제일 먼저 닫혔어요. 코로나가 오면서. 그래 전 세계적으로 2억 명의 청년이 일자리 진입조차 못했어요. 그래서 ILO에 있는 고용노동국장이 이제 저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ILO가 주로 하는 일이 그 사람 일이 주로 전 세계적인 고용 현황을 통계를 내는 일인데 통계 내는 게 이제 무의미하다. 이걸 내서 어떡하란 말이냐. 그전에는 무슨 500만이 돼도 500만 명, 600만 명이 돼도 막 난리가 날 정도로 이게 빅뉴스다 이랬는데 자고 나면 몇 천만 명, 자고 나면 몇 천만 명, 2억 명 이러니까 이 통계 내는 게 의미가 없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여성들 이게 직격탄이었죠. 우리나라도 뭡니까? 이 그렇잖아요. 경제가 어려워지면 또 기업도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해고하는 순서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특별히 또 돌봄 노동자들이 여성이 많았고 그 다음에 돌봄의 부담이 다 여성들에게 집에서 부담이 더 가중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집에서도 그렇고 취업시장에서도 그렇고 특히 이제 청년, 여성 이런 어떤 사회적 약자들에게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도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 사회가 자살률이 OECD 1위였잖아요. 근데 우리 김현수 선생님이 그래서 서울시 자살예방센터도 맡게 되고 자살에 관한 심포지움도 하고 막 이랬는데 IMF 시대에 더 심각해졌어요. 저기 표에 보시면 나와 있지만 뭐 이거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통계들입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지금 이렇게 눈에 잘 보이진 않지만 지표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세계에서 지금 제일 좋고 경제가 성장하고 있고 수출이 많이 되고 있다 하지만 조금 속살을 들여다보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 간단치 않다. 얼마나 심각한가. 이런 지표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인 빈곤율이라든지 출생률이 제일 낮죠. 지금 0.8까지 떨어졌죠. 2024년에 대학교 입학하는 숫자가 20만 명으로 떨어집니다. 올해 출생한 아는 아이들이 25만 명, 6만 명밖에 안 됩니다. 우리 좀 연세 드신 분들 그 전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생들이 우리 김현수 선생님 대학 다닐 때 100만 학도여 막 하고 학생들이 데모했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요. 서울대학교를 빼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지방 국립대 중에 단 한 곳도 정원을 채운 대학이 없어요. 단 한 곳도. 예. 그 정도로 지금 인구가 급감하고 있죠. 그리고 그런데 이제 노령화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우리 사회 이제 환경 영역 10점 만점에 2.4점. 뭐 초미세먼지 우리나라가 1등하는 게 참 많아요. 근데 제가 저런 지표를 보면서 정말 마음이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바로 저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의지할 수 있는 이웃이 있는가. 그걸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우리가 맨 꼴찌예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저는 설마 그랬어요. 저 보세요.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비율이 OECD 평균에 한참 못 미쳐 가장 낮아요. 근데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어렸을 때 보면 서양 애들은 개인주의자라, 자 이기적이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의리도 있고 공동체가 살아 있고 뭐 조상도 잘 모시고, 그래서 서양 애들은 뭐 부모가 늙어도 그냥 다 요양원에 갖다 놓고 막. 근데 제가 유럽에 가서 한 7년 살아봤잖아요. 엄청나게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개인주의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잘못 배운 거예요. 이기적 개인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개별적 인간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인권을 가진 존재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개인의 자유는 누구도 제한할 수 없다. 어떤 이유로든 하는 거에서 그 개인주의를 이야기를 해요. 조상 잘못이에요. 얼마나 잘못이냐면 200년 300년 된 비석에 글씨도 안 보이는 그런 묘에 가도 꽃이 늘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을에서, 집안에서, 국가적으로 자기 조상들을 얼마나 잘못인지 몰라요. 그리고 조금 사는 집에 가면 4대 뭐 3대 뭐 이 사진들 쫙 붙어 있고 족보학이 얼마나 큰 학문인지 몰라요. 족보를 연구하는. 참 많이 다르다. 근데 우린 뭐예요 이게 그렇지 그런 문화가 많이 깨졌잖아요 지금. 그죠? 그 다음에 이 마을이라고 하는 자기 마을, 자기가 속한 이 커뮤니티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30분마다 걸어가면 30분마다 말이 다르고 음식이 다르고 노래가 다르고 다 다르다. 그러니까 자기들 이 마을, 자기가 속한 이 커뮤니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사회적 책임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저도 잘 몰랐는데 우리가 영주제도 그럼 막 봉건 이렇게만 배웠잖아요. 그 사람들 역할이 뭐였을까? 거기에서 홍수가 나고 무슨 예를 들어서 사회적 재난, 참사가 일어나면 영주가 또는 부자들이 곳간을 다 열었어요. 책임을 그러니까 자기 커뮤니티에 대한 책임이 분명했어요. 그걸 하지 않으면 그냥 반란이 일어나거나 종교 그리고 그래서 지금도 이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에 귀족들 있잖아요. 아직도 벨기에도 왕도 있고 막 있잖아요. 귀족에 존경받으려면 3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 그중에 첫 번째가 도네이션이에요. 기부. 이걸 하지 않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냥 우리말로 돈 많은 쌍놈에 불과해요. 그래 넌 돈 많아. 그래서 어떤 자기들끼리의 어떤 커뮤니티에 아웃돼요. 자기 역사와 문화에 대한 자부심. 뭐 이런 게 또 대단하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시민혁명 할 때 우리가 1789년에 시민혁명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3대 그 표어가 뭐였어요? 자유, 평등, 박애라고 하는 우리가 박애로 표현되는데 이거는 일본 사람들이 번역을 해서 박애라고 그랬는데 실제 이 내용은 연대 또는 사회적 책임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민으로서 시민이 됐잖아요. 근데 시민의 가장 첫 번째 의무는 뭐냐면 내가 시민이 시민을 돌본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뭐예요? 봉건 사회에서 영주에 속하거나 왕에 속한 존재였잖아요. 자율권이 없는. 그러나 이제 동등한 어떤 시민이 역사적 사회적 주체가 되지만 정치적으로도 주인이 된 존재들이잖아요. 시민이. 그래서 시민이 시민을 돌보고 책임진다 하는 게 시민의 첫 번째 의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런 어떤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정신으로 우리가 복지도 생각을 해야 돼요. 왜 복지를 확대해야 되는가? 왜 모든 인간이 보다 평등하고 가장 어떤 기본적 생존권이 보장되어야 하는가? 이거는 그 복지를 단순히 시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누구 왕으로부터 무슨 뭐 시혜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시민사회, 시민국가라고 하면 시민들이 당연히 가져야 내가 의무를 다 했을 때 당연히 누릴 수 있는 하나의 권리, 기본적 권리로 이게 인식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전통, 글쎄 이제 우리가 마을 또는 서로 이렇게 돌보고 책임지고 하는 이런 전통이 저렇게 무너져 있다 하는 게 가장 가슴이 아픈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뭐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또 K방에 우리가 또 위기에 강한 민족이잖아요. 국난 극복이 취미라고 하기도 하고
위기가 왔을 때 또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죠? 자, 제가 이제 그러면 우리 이 아까 젊은이들을 그렇게 영끌해서 부동산을 막 투자를 해야 하고 코인도 사야 하고 막 이런 사회 경제적 조건, 환경을 우리가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느냐. 다른 세상은 정말 없는가? 불가능한가? 어떤 그런 희망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가? 할 때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 그 은행 하면 여러분들 국민은행, 뭐 신한은행, 뭐 우리은행 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돈을 갖다 맡겼는데 우리가 돈 좀 빌려 쓰자 그러면 우리가 갑자기 을이 되잖아요. 뭐 온갖 걸 따지고 뭐 너는 신용등급 1, 2, 3등급은 제1금융권, 4등급부터 7등급인가? 그건 2금융권, 뭐 8등급부터 뭐는 뭐 상금융권. 이렇게 우리가 분류가 돼 있어요. 여러분 몇 등급인지 모르시죠? 우리도 모르게 그 은행 창구 직원은요, 우리 이름 대고 주민등록 딱 부르면 따다닥 치면 거기 딱 떠요. 내가 몇 등급인지. 그거 참 이상하잖아요. 우리 돈 갖다 맡겨놓는데 지들이 지든 돈인 것처럼 막 쓰고 이익이 많이 나면 또 지들이 인센티브 뭐 상여금 해서 막 몇 억씩 다 받아가요. 우리 은행 그러면 그런 은행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협동조합을 하고 사회적 기업을 하고 뭔가 좀 좋은 일, 뭔가 이 사회적 가치를 생각하면서 세상에 선한 영향도 끼치고 뭔가 어려운 사람도 돕고 또 뭔가 경쟁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연대를 통해서 경쟁도 하지만 뭔가 좋은 일 해보고 싶다고 해서 은행에 가서 돈이 없으니까 융자든 투자든 좀 해달라고 그러면 보통 은행은 다 필요 없어요. 그런 거. 네가 뭐 누구 엄마고 누구 아빠고 좋은 사람이고 안 좋은 사람이고 네 생각이 좋고 나쁘고 아무 의미 없어요. 그 은행원한테 이야기해봐야 그건 됐고요. 담보 있어요? 몇 평 살아요? 뭐 이거 딱 따닥 치면 딱 나와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 안 해주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은행이 있어요. 그게 없으면 또 융자나 투자를 안 해주는 은행이 있어요. 그리고 막 10년, 20년씩 1년, 2년도 아니고 빌려주기도 하고 투자도 해줘요. 그런 은행이 있으면 좋겠죠. 그런 은행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에? 에? 있으니까 제가 물어요. 전 세계 수백 개 있어요. 협동조합 은행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은행 그러면 부자들 돈 있는 사람이 하는 은행이 거래하잖아요. 그리고 돈 없는 사람은 은행 가면 대접을 못 받잖아요. 제가 산동네 있을 때 얼마나 화가 났냐면 은행에 갔는데 만나주지도 않아요. 제가 이러고 딱 양복 입고 모처럼 맨날 잠바 입고 작업하고 그때 양복 입고 가서 지점장 만나려고 제가 3시간 반을 앉아 있었어요. 앞에서. 근데 저 같은 사람도 제가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뭐 통장이 있어 뭐 있어. 그러니까 뭐 안 만나죠. 근데 저 같은 사람도 그런데 산동네 노가다 하시는 분들 만나주겠어요? 거래도 안 하려고 그러죠. 귀찮아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자활센터라는 걸 만들었어요. 처음으로. 지금 전국에 한 270여 개 있죠. 그래서 은행하고 협상을 했어요. 그랬더니 보증인 없으면 안 된대. 연대 보증인 2명 있어야 된대. 그래서 제가 뭐 화를 냈어요. 연대 보증인이 있을 정도의 사람이면 왜 여기 살고 있겠냐? 지금 이러고 있겠냐? 가난이라고 하는 건, 빈곤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물리적 결핍의 상태가 아니라 모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상태다. 이게 빈곤이 오래되면.
우리가 어떤 사회적 돌봄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막 싸우다가 정부하고 막 은행하고 해서 한 게 뭐냐면, 그럼 자활센터가 보증을 쓸 테니 은행 돈도 아니고 노동부에서 직업훈련 예산 책정됐다가 쓰지 않은 돈 그거 해서 1,000만 원씩 융자해 주라. 그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데 돈은커녕 뭐 뿅아리 한 마리도 없는 사람들에게 돈을 그냥 막 빌려주는 은행이 있어요. 예? 예? 생전 통장이라고 하는 것도 없고 뭐 심지어는 글씨도 잘 모르는 그란뱅크라고 들어갔어요. 방글라데시에. 그 지금은 거기 고객이 한 3천만 명 돼요. 전부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아니 무슨 은행이 그런 사람들하고 무슨 은행을 해. 은행은 월급 따박따박 나오는 사람들. 에? 아파트 있고 땅 있고 한 사람들. 사업가들하고야 돈을 벌지. 그런데 이 사람 다르게 접근한 거예요. 우리가 자본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자본이 이 동그란 거나 네모난 것만 자본이 아니다. 신뢰. 사람들 간의 신뢰. 이 사람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사회를 만들고 싶은가, 어떤 꿈을 꾸고 있는가. 이거보다 강력한 자본이 어디 있느냐. 모든 인류 사회는 그걸 통해서 진보해 왔다. 왜 거기다 우리는 투자를 하려고 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방글라데시 중에서 제일 가난한 동네에서 은행을 시작했어요. 우리 농담으로 그러잖아요. 처음에 시장에 가서 계란 2개 사다 잘 부화시켜서 뿅아리 나게 해서 키워서 또 계란만 그 닭 2마리 사고 진짜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관계 자본, 신뢰 자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5명, 한 마을에 사는 5명이 서로 힘을 합쳐서 자립하고 독립할 수 있도록 서로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그리고 이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문해주고, 순식간에 500만 명, 600만 명이 가입을 해서 어마어마하게 커졌는데, 거기서 모든 사람들이 그랬어요. 저거 3년 안에 다 파산한다. 지금 몇십 년 동안 그 설립자 노벨상 받고요. 3천만 명이 됐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사고율이 우리가 거래하는 국민은행, 일반 은행, 우리은행보다 사고율이 현저히 낮아요. 왜 그러겠어요? 신뢰, 미래, 희망. 나는 희망에 투자한다. 나는 신뢰에 투자한다. 이것처럼 강한 자본이 없는 거예요. 다른 세상은 가능해요. 근데 우린 그거 못 배웠잖아요. 그런 은행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어요. 데잘댕 은행이라고 캐나다 가면, 퀘벡에 가면, 도깨비 드라마 보셨어요? 그 도깨비 배경 무대가 퀘벡이잖아요. 캐나다. 거기가 가면 데잘댕 은행이라고 있어요. 데잘댕 은행이라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은행보다 커요. 그게 협동조합 은행이에요. 그게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감자 캐던 사람들, 거기가 추워지면 영하 40도까지 내려가요. 막 손이 다 고부면서 감자 캐서 100원, 200원 모으고 우리끼리 자주 자립하자 해서 시작한 은행이 지금은 400조가 넘는, 그리고 전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1,000억 가까운 돈을 해마다 해외 지원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은행들이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데 우린 그걸 배우지도 못했고 그걸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저는 아까 제가 도전하고 파괴하고 창조하자 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상상력이 없으면 안 돼요. 상상, 새로운 세계를 상상하는, 다른 세상은 가능하다. Why not? 왜 안 돼? 내가 왜 주어진 기성질서 틀 안에서만, 이 박스 안에서 내가 있어야 돼? 내가 이 박스를 해체할 수도 있는 거죠.
다른 박스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제가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코끼리 냉장고에 넣는 방법. 어떻게 넣어요? 냉장고 크게 만들면 되지 뭐. 근데 냉장고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딱 있는 게 뭐예요? 삼성 냉장고. 제일 큰 거 해봐요. 양문 냉장고. 이거 생각하니까 방법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코끼리를 다리를 자른다 뭐 꾸겨 넣는다 뭐 별 생각을 딱 우리가 얼마나 우리 의식이 존재가 사로잡혀 있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내가 만들면 되지 크게. 왜 냉장고는 꼭 왜 거기서 이렇게 만들어진 걸 써야 돼. 그죠? 경제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 경제 그러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안에서 우리 살잖아요. 그래서 경제 활동 그러면 첫 번째 뭐 우리 배운 게 뭐예요? 경제 활동. 경쟁을 통해서 최대로 많은 이익을 얻어내는 활동을 일컬어 경제 활동이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든 원칙이. 그래서 더 많은 이익을 위해서 생산, 뭐 노무관리, 뭐 유통, 뭐 이런 걸 다 조직하죠. 그런데 또 다른 얘기를 하신 분이 있어요. 이분 존 러스킨이라고 19세기 영국의 산업혁명이 막 일어나던 발전하던 시기에 사상가이자 철학자예요. 이분이 왜 이런 얘기를 이 책을 왜 썼냐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막 유토피아가 올 줄 알았어요. 갑자기 막 기차가 막 다니고 하루 종일 밤새서 우리 여성들 막 바늘로 찔러가면서 물레질하고 있었는데 방직기가 나와서 막 눈이 팽팽 돌죠. 찰리 채플린 영화 보면 모던 타임스 영화 보셨어요? 한번 보세요. 그럼 막 기계가 나와서 막 생산량이 수백 배 수천 배 늘어나니까 곧 유토피아가 오겠구나 생각했는데 웬걸 공장이라는 게 처음 생겼는데 다 돈 벌러 이제 농사 안 해. 나 공장에 가서 할 거야 그랬는데 막상 대도시 공장 있는 도시 가니까 집이 있어 뭐가 있어. 그래서 우리 김현수 선생이 몇 년 전에 페니실린 뭐 처음 만든 영국에 뭐 그 병원도 가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전염병 연구하던 그 우물. 왜 그런 게 생겼냐면 런던에 대도시 런던이 그때 세계 중심이었잖아요. 산업혁명. 갑자기 인구가 막 몇십만 명 살다 250만 명이 막 이렇게 늘어나니까 다 하수구에 살고 막 이 공장 기숙사라고 하는 게 형편없었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전염병 쫙 돌고 더더군다나 4살 먹은 아이부터 일을 시켰어요. 4살짜리도 하루 14시간씩 12시간. 이 참상을 보고 이건 아니다. 뭐가 문제인가? 왜 경제는 꼭 인간을 보다 편리하고 인간의 더 행복해지자고 하는 이 활동이 왜 인간을 더 이렇게 상품화시키고 더 비참하게 만드는가? 왜 인간은 인간을 수단화시켜야 되는가? 왜 인간이 기계가 부속품이 되어야 하는가? 이런 의문을 품고 다른 생명의 경제학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해요. 생명의 경제. 그러니까 인간을 상품화시키고 기계 부속품으로 만드는 그리고 인간의 생명을 그래서 산업혁명기 유럽에 노동자들 평균 수명이 몇 살쯤 됐을 것 같아요? 30세가 안 됐어요. 27세, 28세였어요. 얼마나 험했으면. 이런 참상을 보고 이분이 생명의 경제학이라고 하는 걸. 왜 다른 경제는 불가능한가? 그래서 저 나중에 온 이 사람의 계도가 저게 마태복음 성경에 나오는 포도밭 주인에 관한 예화예요. 교회 다니시는 분 아시죠? 예를 들어서 아침에 7시부터 나와서 일한 사람이나 3시에 와서 일한 사람에게나 일 끝나고 5시 일 끝나니까 임금을 똑같이 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온 사람이 나 억울하다. 왜 3시에 나는 아침부터 했고 3시부터 온 사람 똑같이 주냐. 그러니까 주인이 나는 당신 내게 덜 준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예화를 들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3시에 온 사람은 하루 종일 그 성경에도 나와 하루 종일 일자리를 구하다 못 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침 7시부터 온 사람이나 3시에 온 사람이나 똑같이 가정이 있어요. 똑같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흔히 뭐 인간을 서열로 아까 우리 등급이 매겨져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이 사고방식이 지금 고착되어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도 오래 그런 사회에서 당연히 1등, 2등, 3등 해서 차별 둬야지. 왜 똑같이 대접해? 요새 이제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도 그런 사고방식이 기초에 있어요. 왜 인간이 경쟁은 정당하지? 1등, 2등, 3등 해서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 왜 똑같이 주는 거야? 물론 절대적 평등, 기계적 평등은 옳지 않아요. 그거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인간이 노력하고 이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의 어떤 선을 위해서 노력한 만큼 대접을 해줘야죠. 그러나 그것이 꼭 물질적으로 그냥 엄청난 10배, 20배 차이를 둬서 그렇게 하는 것만 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러스킨이라고 하는 분이 뭐냐면 기업인은 공장주는 노동자가 충분히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면까지도 보상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개인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이 충분하게 교육받고 함께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책임을 부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 그러면서 이 노동자는 소모품이 아니다. 모든 인간은 공장주든 기업이든 노동자든 영혼을 가진 존재, 존엄한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 사고를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이 경제, 우리 사회의 기본 설계의 기본 원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인간의 존재를. 거기에 그걸 우리가 이제 생명의 경제학이라고 그러는데 이분이 주장하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생명이야말로 인간이 추구해야 하는 유일한 부다. 그랬어요. 생명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요새 제가 생명안전 시민넷 만든 이유도 그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 세월호 사건이나 스텔라 데이지오 사건이나 제가 이제 이런 사회적 참사에 대해서 가끔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뭐 정치적 이유 이런 거 다 빼고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스텔라 데이지오도 똑같아요. 20년, 18년인가 20년 된 폐선을 수입해 왔어요. 어느 정도로 배가 낡은 배였냐면 부두에 세워놓으면 가판 위로 물이 퐁퐁 올라올 정도였어요. 가판이 썩어가지고. 그리고 이게 철광석을 싣던 배였어요. 유조선. 그럼 철판이 얇아요. 거기다가 쇠가 썩어 있어서 이 물이 가판 위로 올라올 정도로 퐁퐁 솟을 정도로 낡은 배였어요. 근데 그런 배를 적당히 수리하고 훨씬 무거운 철광석을 싣게 했어요. 기름 액체를 싣다가 철광석을. 그리고 그걸 수만 킬로를 왔다 갔다 하게 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푹 바다에 빠졌어요. 왜 그러겠어요? 20 몇 명이 그냥 하루아침에 생떼 같은 목숨이 죽었는데 아직도 진상 규명이 안 돼요. 유골이 거기 4,000m 있는 걸 사진 찍어 왔으면서도 그걸 안 건져왔어요. 그런데 그 회사는 보험금으로 450억을 받았어요. 아무런 책임도 안 지고. 제가 그래서 늘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 배를 수입하도록 만드는 제도, 그걸 도장 찍어준 관료들, 도대체 그러면 이 생명은 누가 책임을 져요?
다른 사고도 마찬가지죠. 어느 한 군데서라도 노 했으면 그런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겠죠. 세월호도 마찬가지예요. 원칙이 봐보세요. 똑같잖아요. 세월호 배도 폐선이 돼야 될 배를 수입해 오도록 도장 찍어준 사람 제도, 불법 증개축하도록 도장 찍어준 사람, 출항 허가 내준 사람. 생명은 없잖아요. 오직 다 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걸 또 정당화시키, 경제는 이 더 많은 이익을 위해서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세월호 진상규명해라 그랬을 때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그만해라. 경제활동 지장을 준다. 다 그랬잖아요. 기본이 뭐냐? 우리들의 이 전환이 되지 않으면 우리 생명 계속 부속이 될 거예요. 나는 이 원칙을, 철학을 바꿔야 된다. 가치관. 저는 생명, 인간이 추구해야 하는 가장 유일한 부다. 가장 소중한 부다. 자, 여기를 해야 되는구나. 제가 자꾸 여기 이 공동체 경제학이라고 커뮤니타스 이코노미라고 쓴 브루니 교수라는 분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새로운 경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근데 이게 단순히 주장이 아니에요. 이분은 이태리 볼로냐 지방의 협동조합 조합원이기도 해요. 내가 지금 저걸 넘겼나요? 네, 숲과나무라고 하는 게 또 커뮤니타스 이코노미가 공동체 경제학. 저 숲과나무는 이분이 이제 칼럼을 쓴 거를 번역한 책인데요. 혹시 기회가 되시면 저 책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이 경제에 대한 상식 이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었는가. 실제로 전 세계에 저런 경제 활동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꼭 한번 읽어보세요. 사랑, 자비, 연민, 동정. 우린 이걸로 살잖아요. 우리가 돈으로 밥해 먹을 수 있어요? 돈으로 사랑 살 수 있어요? 돈으로 엄마 자식 간의 사랑이 막 싹 터요? 그러진 않죠. 엄마하고 자식이 돈 때문에 생각만 해도 눈물 나고 그러지 그래요. 이미 돌아가신 엄마 생각만 해도 베개를 흥건히 적시잖아. 엄마가 돈 한 푼 안 주고 막 그랬는데도. 우리에게, 인간에게 다른 요소가 있잖아요. 우리가 인간을 인간이게 만드는. 그런데 그게 싹 사회생활에서 그런 얘기하면 뭐예요? 아이고 아직도 철이 안 들어서 그래갖고 어떻게 살래? 이런 얘기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여기 선생님 사회생활 언제부터 하셨어요? 센터장님. 예? 23. 네. 우리 옆에 선생님은 30년. 우리 저기 남자 선생님은 27. 그 뒤에 26, 27, 23 하여튼 30년. 나이를 밝히기 싫다 이것이죠. 네. 그 전에는 무슨 생활 하셨어요? 그럼 사회생활 안 하셨으면 반사회적 생활 하셨구나. 네. 자, 지금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도 그거예요. 여러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사회에 던져진 존재,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이미 우리는 사회 속에서 사회적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말이 생겼겠어요? 사회생활 언제부터 했냐 그러면 우리는 사회와 직장생활, 돈 버는 생활을 똑같이 그게 사회생활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생각이 얼마나 경제, 돈 이런 거에 장악되어 있나, 우리 의식이. 이걸 단적으로 표현해 주는 말이에요. 그냥 그거는 내 경제 활동을 위해서 내 노동력을 투입해서 경제 활동, 돈 버는 활동을 한 거지.
그러면 그 전에 반사회적 생활이냐 뭐냐 이게 그만큼 우리 의식이 다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우리 삶이 얼마나 돈, 물질, 아까 말한 이 동그란 거, 네모난 이 화폐에 요새는 카드 이 종속되어 있나. 우리 존재가. 자, 저런 거를 인간의 존엄, 우리를 인간되게 만드는 경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이 책의 내용이에요. 자, 이걸 실제로 구현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 보에르스마 신부님 제가 재작년에 멕시코에서 만나서 저 책을 받아서 번역을 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선언. 저분은 박사학위가 4개나 있어요. 신부님인데 40년 전에 멕시코의 제일 가난한 산동네 가서 커피 농장에 가서 일을 지금도 공정무역 아시죠? 공정무역을 창시하신 분이에요.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농부들, 글도 잘 모르고 맨날 커피는 죽으라고 농사지어서 정작 본인들은 커피 맛이 뭔지도 모르는 농민들하고 세계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무역 체계를 만드신 분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새로운 세계는 가능하다라고. 지금은 공정무역 거의 모르시는 분 5월 8일 이번 주 내일인가요? 모레? 공정무역의 날이에요. 안산에도 공정무역 꽤 많이 있어요. 저 마크 있는 페어트레이드라고 하는 저 마크. 저 책도 꼭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희망을 가진 사람이며 지금과는 다른 더 나은 세상을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이다. 그죠? 지금과는 더 나은 세상을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이다. 아까 말해 도전하고 파괴한 거예요. 기존에 착취당하던 대기업가들 또는 다국적 스타벅스 막 이런 데서 헐값에 밭대기 논대기로 막 사가던 커피. 본인들은 커피 맛을 볼 수도 없었던 이런 사람들, 이 체제를 도전한 거예요. 얼마나 갈등이 많았고 싸움이 많았겠어요. 기성체제를 파괴했어요. 왜? 새로운 걸 창조해내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1989년에 공정무역을 창시했어요. 그 지금 우리가 공정무역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초콜릿을 먹을 수 있는 초석을 놓으신 분이 희망으로 이뤄냈어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희망보다 강한 건 없어요. 희망은 결코 지지 않아요. 내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한 그거보다 강한 건 없어요. 나를 이길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어요. 내가 희망을 놓아버렸을 때 나는 파괴되고 나는 주저앉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 순간 나를 엄습할 거예요. 마찬가지죠. 자, 협동조합의 아버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협동조합을 일군 호세마리아 신부와 5명의 동네 청년들. 몬드라곤이라는 말이 스페인 몬드라곤이 몬이 뭐예요? 몬, 산이라는 뜻이에요. 드래곤, 용, 용산. 이름에서도 딱 느껴지다시피 완전 산골이에요. 거기다 2차 대전 끝나고 제일 가난했던 동네. 그 동네 청년, 저 신부님이 한쪽 눈이 실명이에요. 저 프랑코 총통 치하에서 게릴라 하다가 자기 동료 5명이 옆에서 총살당하고 하면서 이렇게 충격으로 실명이 됐어요. 동네 가보니까 동네 꼬마들이 가난한 동네에서 어른들은 맨 술이나 마시고 꼬맹이들은 깡통으로 그냥 뭐 놀고 막 이래서 도대체 방법이 안 보여서 저 5명을 데리고 협동조합을 시작했어요. 처음에 기술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솔직히 말하면 저 옆 동네 가서 기술을 좀 몰래 훔쳐왔어요. 저 프랑스 그 난로만 거의 가까워요. 저희가 프랑스하고 국경지대라. 와서 망치로 철판 두드려가면서 난로 만들고 해서 지금은 수십 조의 협동조합 8만 명, 10만 명이 일하는
60년 지난 70년 동안 단 한 명도 해고하지 않은 기업이에요. 우리는 어려운 일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기업이 해고부터 하잖아요. 그것도 제일 약한 존재부터. 저기는 2008년 금융위기 단 한 명, 오히려 15,000명을 신규 고용했어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우리만 잘 살면 되는겨? 라고. 본인들이 스스로 회의를 했어요. 본인들이 스스로 이 위기, 스페인 지금 기업 40%가 망하는 이 상황에 우리만 월급 받고 있는 게 이게 잘하는 짓이냐. 그래서 좀 나이 먹은 사람들, 조금 살만한 사람들 스스로 교육 들어가자. 자리 만들자. 15,000명을 신규 고용했어요. 단 한 명도 해고하지 않은 전 세계. 어떤 위기에도 버텨. 그게 뭐냐? 저희 협동조합이에요. 그것도 노동자들의 협동조합. 그래서 2012년에 저 기적을 보고 유엔에서 세계 협동조합의 해를 선포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세상, 다른 형태의 경제활동, 다른 희망을 가진다고 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게 가당키나 해? 좌절, 불안, 자기 비하. 이건 희망의 반대말이에요. 예? 자, 저 여성, 저 포브스라고 하는 잡지, 아시죠? 세계 부자들 막 소개하는. 요새는 많이 잡지가 바뀌었지만 세계 부자 순위 발표하고 그러는데 저기 보면 블루 스웨터라고 하는 저게 책 이름이에요. 우리나라에도 번역된 게 나와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이 여성분이 중학교 때 우리 이런 데서 하는 것처럼 바자회 할 때 아프리카 사람들 돕자 할 때 자기 블루 스웨터를 기증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금융회사 취직을 해서 휴가 내서 아프리카로 갔는데 길거리 가다가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어떤 소녀가 자기가 기증했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스웨터를. 그래서 그때 관심을 가지고 이 자선사업, 빈민구제사업이 어떻게 되는지를 관심 있게 돌아다니면서 보다가 이렇게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만들자. 지속 가능하게.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 이걸 지원할 수 있겠느냐. 스스로 교육하고 스스로 창조하는 시스템을 만들자. 그래서 돌아와서 어큐먼 펀드라고 하는 걸 제안을 해요. 어큐먼 펀드. 지금 우리가 잘 아는 빌 게이츠나 막 펩시콜라, 코카콜라 이런 회장들한테 편지를 써요. 간곡하게. 자기가 금융계에서 자기가 보고 온 것에 대해서. 그래서 마을 기업, 아프리카 사람들이 마을 기업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스스로 기업을 만들고 직업을 만들어내고 스스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에 투자. 지금 미국 젊은이들이 가장 취업하고 싶은 회사가 됐어요.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낸 거죠. 제가 아까 말한 가난 없는 세상을 위하여. 이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아까 그라인뱅크 닥터 유누스 박사. 저분이 왜 전 세계 수십억의 사람이 빈곤에 허덕이는 것, 하루에 한 컵의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없는 이 현실, 우리나라에 한 주먹도 안 되는 쌀 한 주먹을 먹지 못하는 이 현실을 왜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왜 우리는 기술 혁신을 하면서 이 가난은 혁신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가? 왜 시도하지 않는가? 왜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우리가 기계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세계를 바꾸고 그것이 사회혁신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왜 수십억의 사람들이 가난에 시달리고 깨끗한 물 한 모금을 못 마시고 한 주먹의 쌀을 먹지 못하는 이 가난은 왜 바꿀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가? 왜 그것을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래서 저분이 SF를 요구해요. 이제 우리에겐 새로운 SF가 필요하다. 그게 뭐예요? SF가 뭐예요? Science
픽션이라고 그래서 공상과학 소설 있잖아요. SF 소설, SF 영화. 이거 공상과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게 현실로 이루어진 게 많잖아요. 옛날에 막 달나라 가고 막 로봇 나오고 했던 게 에이 저게 언제 돼? 이게 다 나왔잖아요. 저분이 말한 건 뭐냐면 새로운 SF는 소셜 픽션이에요.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상상력 중요하다. 왜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가? 왜 그 희망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가? 라고 하면서 만든 게 아까 제가 말한 그라민뱅크예요. 풀뿌리 은혜. 그래서 가난 없는 세상을 위하여 라고 하는 책. 저분이 노벨상을 받으셨죠. 제가 수많은 사람들이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대표적인 거 제가 50개를 뽑아왔거든요. 저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하나씩 가지세요. 그냥 무상으로 드릴게요. 아까 제가 무상이라고 할 때 공동체 경제, 커뮤니타스 이코노미라 브루니 교수가 무상성의 원리를 이야기를 해요. 우리들 삶에 우리들이 태어나서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대부분의 것은 무상으로 주어진 거라고 그래요. 그렇죠? 공기 돈 주고 숨 쉬어요 우리? 이 땅 걸어가는데 우리 돈 내고 걸어 다닙니까? 아니죠. 대부분 무상으로 주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다 돈 받고 팔려고 그러고 모든 걸 다 돈 받고 거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왜 그것도 더 많은 이익을 사람이 청년이 철판에 깔려 죽고 물에 빠져서 죽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상으로 받은 것이 훨씬 많은데 우리 삶의 근거가 무상성인데 왜 우리는 더 많은 이익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무시해야 돼? 왜 그걸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가? 왜 그런 경제만을 생각하는가? 생명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배려하는 경제 가능하다. 우리가 행복을 이야기할 때 뭐야? 행복을 말 갈구하는 건 뭐야?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대부분.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도 그래요. 역사적으로 저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다 희망에 대해서 한마디씩 했어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희망을 갈구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나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존재할 것인가? 내 가치의 중심은 뭐냐? 나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가? 어떻게 존재하고 싶은가? 두 번째, 나는 무엇을 이루고 싶은가? 그래서 내 삶의 모습은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길 원하는가? 내가 만들고 싶은 어떤 모습은 뭔가? 세 번째는 어떤 방식으로? 이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해야 된다. 두 번째는 내가 누군가의 이웃이 될 때, 누군가가 나의 이웃이 될 때 나는 가장 안정되고 행복해요. 사르트르라고 하는 사람이, 사르트르 알죠? 프랑스의 철학자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누군가의 타자가 될 때 나는 가장 불행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반대는 뭐예요? 내가 누군가의 이웃이 될 때, 누군가가 나의 이웃이 될 때 가장 행복한 거잖아요. 타자가 아니라. 그러죠. 우리가 여기 결혼하신 분들 있잖아요. 가장 마음이 서늘할 때가 뭐예요? 남편이 진짜 남의 편이거나 옆편 내가 진짜 다른 편이라고,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서늘하잖아요, 마음이. 그죠? 결혼하시면 누군가에게 내가 속해 있다. 누군가가 나에게 속해 있다. 아이들이 가장 불안해할 때 뭐예요? 잘 지내다가 꼬맹이들이 어두워지면 막 울죠. 그게 뭐예요? 분리, 엄마가 지금 있어야 되는 엄마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혼자 어디 떨어져 있다고 생각할 때 갑자기 두려워지고 막 불안해지면서 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속감. 내가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예? 성서에도 불경에도 이웃사랑, 내가 어떤 보편적인 그런 어떤 사랑 안에 내가 속해 있을 때 그것이 가장 행복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웃사랑을 가장 큰 계명, 위대한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웃이 되고 이웃이 내가 되는 그런 희망을 가지셔서 그게 여러분들의 또는 저의 희망의 근거가 되면 좋겠어요. 이 희망을 가지기 참 어려운 세상이지만 저는 희망처럼 강한 게 없습니다. 희망을 절대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희망을 놓는 순간 두려움, 불안, 좌절, 외로움 이런 것들이 나를 엄습할 거예요. 희망은 결코 지지 않습니다. 희망처럼 강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함께 더 좋은 세상, 더 좋은 사람을 꿈꾸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신부님이 거의 80여 분 동안 준비 부족했다고 하셨지만 아주 오랜만에 신부님의 열강, 희망이 있는 한 강하다, 그 얘기부터 시작해서 저는 타인에게 존재할 때 또 희망을 갖는 사람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아주 감명 깊게 들었는데요. 혹시 뭐 여기 오늘 같이 들은 청중분들 중에서 네, 뭐 우리 신부님께 질문이나 또는 신부님 소감, 오늘 강의에 대한 소감 말씀해 주실 분이 계실까요? 자, 세상을 위한 희망으로 시작할 수 있는 쉽고 가까운 일은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 쿠잔이라는 분이 제가 아까 내일 모레가 이제 내일 공정무역의 날이고 공정무역 주간이 시작되거든요. 네.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안산에 있는 공정무역 카페 또는 공정무역 가게, 공정무역 단체를 한번 찾아보시고 거기에서 교육도 하고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좀 함께 찾아보시는 일부터 시작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공정무역이 좋은 게 뭐냐면요. 마틴 루터가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을 마실 때 나는 저 아프리카에 있는 내 형제들과 연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정말 제값을 주고 사온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나는 저 아프리카 깊은 산 속에서 일하는 내 형제인 노동자와 나는 연대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 공정무역은 제값을 주는 거예요. 생산자들에게. 그리고 후불제가 아니에요. 유일하게 선불을 해요. 선불 의무가 있어요. 공정무역. 그러니까 이건 그냥 타산만을 따지는 거래가 아니에요. 서로를 존중하는 거예요. 서로를 믿고 아까 제가 신뢰보다 강한 자본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꼭 공정무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신부님 말씀하신 동안에 질문이 두세 가지가 더 들어왔는데요. 그중에 제가 하나 찝어서 신부님께 여쭤보면 희망을 위해 도전하라, 그다음에 파괴하고 창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도전에 만약에 우리가 실패한 적이 있나? 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럴 때 어떻게 저걸 저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세요. 제가 늘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요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있죠. 제가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망한 사람이에요. 제가 산동네에서 제가 그래서 이 실패 전문가로서 대담도 한 적이, 그걸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 그래서 우리 협동조합 아이쿱에서 발행하는 협동조합 연구소에서 나오는 책에 생협평론이라고 하는 책에 제가 그 대담도 실었어요. 어떻게 하면 잘 망하는지,
어떻게 하면 완전히 망하는지, 어떻게 하면 처절하게 망하는지. 이 망하는 법을 우리는 실패의 교훈에서 얻어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이 성공담만 이야기해달라고 그래요. 석세스 스토리. 그렇죠. 막 성공한 얘기만 듣고 싶어요. 근데 성공은 아주 오랜 시간과 경험이 축적된 이후에 나타나는 결과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너무나 멀어요. 그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실패부터 배워야 돼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 우리 청년 창업, 벤처 창업 많이 하잖아요. 80%가 1년 안에 다 망해요. 그럼 어떻게 망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망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제가 망했다고 하는 얘기는 그냥 좀 다른 의미예요. 뭐냐면 아까 제가 말한 몬드라곤이 있죠. 스페인 세계 최고의 협동조합에 몇 년 전에 한 17, 8년 전에 파고르라고 하는 몬드라곤 조합이 하나 망했어요. 왜 망했냐? 삼성전자, LG 때문에. 냉장고, 뭐 가전제품이 경쟁이 안 돼서. 그런데 그 노동자들 다 다른 회사로 갔어요. 근데 그때 몬드라곤의 대학의 학장이 한국에 와서 저한테, 한국의 청중들한테 우리가 이 부분은 실패했다, 망했다 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다. 한 기업이 생겨서 40년 동안 수만 명, 수십만 명을 먹여 살렸으면 성공한 거다. 그리고 그 씨앗이 어디 가겠느냐.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밀알이 썩어져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그러죠. 저는 제가 90년, 91년, 92년, 96년까지 노동자 협동조합 운동을 했거든요. 봉천동에서 시작을 했는데, 왜 시작했냐면 먹고 살기 위해서 했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산업 구조조정이 막 일어났어요. 소위 노동집약적 산업을 전부 인도네시아, 필리핀, 중국으로 다 보냈어요. 섬유산업, 뭐 전자부품 조립. 순식간에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실업자가 됐잖아요. 그 경쟁력 우위, 뭐 비교 우위 체제에서 뭐 전 반도체, 무슨 증권, 금융 이런 걸로 다 조정하면서 어떻게 먹고 살아요? 제가 아까 봉천동 산목매 분들 몇십 가구 순식간에 밀가루 한 포대 없었다. 정말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빈곤의 덫을 탈출할 수 있을까 보다가 저 외국의 협동조합들을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마침 하느님이 우리 나눔의 집, 같이 있던 나눔의 집 불을 누군가를 통해서 불을 내주셔서 홀라당 탑을 했어요. 그거를 노동자들하고 같이 지으면서 저녁마다 이 협동조합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해서 시작을 했는데, 건설노동자 협동조합, 제가 그 건설회사 회장이었습니다. 제가 그 별명이 나르는 질통이었어요. 이거 잘 메고 나른다고 그래서. 그 노동자 협동조합 나래건설. 그 다음에 남자들은 다 80%가 건설 노동자였으니까. 여성들은 80%가 다 봉제 출신이에요. 그래서 봉제 공장 만들었어요. 나눔물산. 여러분들 한때 입고 다니던 이 개량 한복, 그거 거의 다 만들었어요. 그것도 안 되는 분들, 우리 여성분들 반찬 잘 만들잖아. 산동네 분들 없는 살림에서 하려니까 정말 훌륭한 다 조리사들이야. 그래서 행복나래, 여러분 SK 하는 그거 봉천동이 시작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것도 저것도 안 돼. 힘은 있어. 그럼 청소하자. 청소회사 만들었어요. 푸른 환경. 지금도 있어요. 굉장히 많이 만들었는데 제가 책임지고 운영할 땐 다 망했어요. 근데 다 다시 부활했어요. 그 경험을 통해서 만든 게 뭐냐면 자활센터예요. 그 경험을 통해서 제도화, 정부에 제안하고 해서 처음에 5개로 시작했던 게 지금 전국 270개. 그게 기반이 돼서 지금의 사회적 기업이 2000년도부터 그 자활센터 안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 다음에 그게 힘이 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운동을 할 수 있어서 전 국민 복지를 권리로 만드는 운동의 기반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도전, 내가 희망을 가지고 대신 공공선을 위해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해서 어떤 보편적인 이웃, 보편적인 사랑을 위해서 내 공동의 선을 위해서 도전하는 건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사라지지 않나요?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것이 썩어지면 썩어지는 대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를 정말 실패하게 만드는 건 그런 두려움. 두려움은요, 앞에 이렇게 한 걸음 못 대게. 우리가 그런 만화 웹툰 뭐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평지인데 눈을 가리고 여기 이렇게 뭐 두려워서 못 대잖아요. 여기 한 30cm인데도 막 그렇잖아요. 응? 그러니까 저는 아까 제가 답이 길었는데 어쨌든 답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믿음으로 망할 땐 힘들죠. 속도 쓰리고. 네, 어떤 뭐 망했다 그 순간은 새로 배우는 또 순간이다 이런 의미로도 말씀해 새로운 주셨고. 세계로 한 걸음 나가게 하는. 네.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두세 가지 질문이 더 있는데 일단은 코로나 시대에 또 이웃의 단절 이런 걸 많이 느끼는데 우리가 앞으로 코로나 시절에 이웃과 어떻게 더 연대하면서 지내면 좋을까요?라고 김수현님이 물어주셨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이 강의를 고3 친구가 들어준 고맙습니다. 네, 행복나무님이 계신데 고3으로서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한데 사회의 첫 발을 디딛는 초년생이 될 고3들에게 혹시 한마디 해주실 조언이 없느냐 이런 얘기를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오늘은 마칠까 합니다. 한 가지 질문이 더 올라오긴 했는데 여러 가지 불평등이 심해진다고 느끼는데 이 불평등한 사회를 보면 희망을 가지기가 더 어려워진다. 그래서 나와 이웃을 둘 다를 위한 활동은 어떤 게 있느냐 질문이 세 가지가 됐는데요. 네. 저는 그래 내가 우리 여기 이제 정신과 선생님이시니까 훨씬 그런 말씀 자주 하시고 그런데 저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외롭고 힘들고 뭔가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어디서 찾아야 되나. 보통은 점점 더 깊은 동굴 속으로 빠져가요. 고민한다고 그러고 막 점점 자기 안으로 하면 영원히 동굴을 거꾸로 거슬러 가면 점점 어두워지잖아요. 그죠? 그럴 땐 빛이 있는 곳으로 나가야죠. 과감하게. 그래야 문을 향해서 나가야 내가 빛을 향해서 가는데 나는 우리 이웃 제가 이것도 똑같아. 이웃을 어디서 발견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제가 아까 있잖아요. 사회, 이웃 뭐 이런 걸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옛날엔 너무 자연스러웠는데 마을 그러면 우리나라 전통적인 마을은 다 열려진 개방적인 것이 옆집 사는 뭐 누구 철수네 영희네 다 이게 그냥 열려져 있었잖아요. 근데 다 이제 벽이 쳐져 있는 이 공간에 살고 생활 단위도 내 가족 2명, 3명, 4명 이걸로 이렇게 좁아들면서 개념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이 생활 구조, 이 사회 구조에서 뭐 갑자기 우리 이웃 됩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웃을 위해서 이웃과 함께하는 고마운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원봉사센터도 있고 시민운동 단체도 있고 특히나 이 안산에는 여러 우리 아픔을 같이 하는 단체들 아까 또 공정무역하는 단체들 새로운 세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들 또 안산 의료사역 어려운 분들의 의료 문제를 스스로 한번 해결해 보자 해서 여기 지금 한 거의 10,000 가구 정도가 의료사업에 속해 있잖아요. 나는 조금 더 선한 의지를 가지고 선한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는 분들 속에 내가 그분들의 이웃이 되는 것. 그거부터 저는 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면 반드시 내 세계를 초월할 수 있는 내 경계를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을 거기서 나는 본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저는 나 자신이 누군가의 이웃이 되는 활동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누군가 특별히 조금 더 아파하고 조금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나의 이웃으로 두려움 없이 받아들이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리적 한계 이런 것들을 좀 뛰어넘는 용기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불평등 이 문제도 저는 목소리를 자꾸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나 혼자 요새 뭐 SNS에다 막 쓴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내 불만을 배설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좋아요 막 100개 200개 붙으면 막 좋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세상 바꾸지 못해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공공선을 위해서 뭔가 바꾸려고 하는 희망을 가진 사람들과 내가 함께 할 수 있을 때 이게 바뀌어요. 내 발걸음을 구체적으로 한 걸음 뛸 때, 내 몸이 움직일 때, 내 몸이 거기 가 있을 때 세상은 바뀌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는 우리 고3 학생도 그렇고 저기 지금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우리 청년분도 내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자. 그리고 누군가를 나의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목소리를 내는데 그냥 그 SNS나 또는 내 개인적 활동이 아니라 공동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희망을 만들어가는 사람들과 내가 구체적으로 연대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서는 그런 활동을 좀 해보시면 좋겠다. 저는 거기서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네, 우리 이제 신부님 말씀 들으면 가장 희망을 갖지 못하는 상태는 혼자 고민하고 혼자 외롭게 있고 혼자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때 사실 희망이 더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있을 때 우리가 희망을 만들어 갈 수 있고 신부님 말씀처럼 내가 누군가 희망이 되어주는 그런 존재가 될 때 나에게도 희망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안산에 있는 수많은 공공선과 함께하는 그런 곳들과 함께 할 때 조금 더 우리가 희망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신부님이 처음에 희망에 관한 이야기 자신 없다 이러셨는데 오늘 행복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 개개인의 어떤 존재에 관한 이야기부터 우리 사회적인 이야기까지 특히 이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중요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쭉 다 소개시켜 주셔서 처음에는 굉장히 아침마당 토크 분위기로 시작하셨다가 중간에는 그 차이나는 클래스 사회적 경제 얘기까지도 많이 해주셔서 저도 오늘 많은 어떤 배움이 되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유튜브 시청해 주신 선생님들과 또 이 자리에 같이 해주신 안산 시민들 감사드리고요. 신부님 그래도 좀 이 한마디는 더 하고 싶다 하는 메시지가 있으시면 한 말씀 더 부탁드리고 이제 저희 오늘 정리할까 생각합니다. 네, 어떤 세상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희망은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은 결코 지지 않는다. 이 마음을 좀 가슴에 새기고 좀 이런 어려운 시대를 함께 이겨나가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책 선물 받는 분들은 추첨이 됐나요? 네, 추첨이 됐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저희 강좌를 들어주신 분들에게 또 의미 있는 책을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는 내가 여기에 빛을 몰고 왔다라는 이제 책을 쓰신 그 고 이한빛 미디어 노동자 이제 PD였죠. 그 PD였던 그분의 어머님 김혜영 선생님이 원래 이제 교장 선생님이셨는데요. 김혜영 선생님이 이 내가 여기에 빛을 몰고 왔다라는 책과 함께 그 김혜영 선생님의 여러 가지 그간의 경험을 함께 나눠주시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날짜는 6월 3일 목요일 저녁 7시 6월 3일 저녁 7시 또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요.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삶에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로
다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5월 안산 온마음센터 치유와 희망을 노래하는 5월 정기 포럼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감사드립니다. 또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